KJ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존속들이 한국에서 왜 무시당하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좀 글을 많이 썼는데 저희 글쓰기 주특기는 칼럼입니다. 칼럼을 중국에서는 논설문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글쓰기 특징은 좀 직설적이고 정곡을 찌르는 이런 글들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너무 직설적인 표현 때문에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저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이로우라는 배우는 저에게 별명 붙였는데 제한존속사의 트럼프라고 이제 아무나 막 비판하고 거침없이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저를 트럼프라고 그럽니다. 저를 반대하는 분들도 꽤 많은데 안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극과 극인데 저를 좋아하는 사람, 저를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극과 극은 나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글을 썼냐면 제한존속 사회의 절대 다수는 이제 중국 시골에서 왔거나 도시 밑바닥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질이 낮다. 이런 글을 쓰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반발이 좀 심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우리를 자꾸 이렇게 깎아내리냐. 그래서 제가 실제 있는 이야기를 했지 없는 이야기를 한 건 아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이 제한존속 사회 이런 데다 질문하면 제가 뭐라 하냐면 이제 제일존속 사회와 제한존속 사회의 차이 구분을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자, 제한존속 사회와 제일존속 사회 어떻게 다르냐?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출발선.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 온 존속은 노무 일꾼 주류로 형성된 사회입니다. 이와 대비되게 일본의 제일존속 사회는 유학생 주류로 형성된 사회예요. 1980년대 초부터 나카소네 총리가 해외 유학생 유치 운동을 벌여가지고 존속 그때 이제 많이 갔습니다. 유학으로 많이 갔죠. 그래서 현재 일본에 있는 제일존속 사회는 좀 경제 기반도 그렇고 모든 게 좀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좀 탄탄합니다. 이쪽에 비해서. 자, 이렇게 비교되는데, 아무래도 노무 일꾼으로 형성된 사회가 소질이 낮겠죠. 그건 사실이죠. 자, 인간이 특징 뭐냐. 자기 출생 국가,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교육받고, 거기서 사회생활을 하면 되도록 다른 나라에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유학 가서 거기 가서 무슨, 졸업해서 정차했거나 이런 건 좀 다른 케이스인데, 제가 얼마 전에도 설명하다시피 다른 나라를 가는 건 이민이라고 그러죠. 이민. 자, 이 이민이라는 거, 이 자를 전에도 설명하다시피, 벼가 많다. 벼가 많은 것을 일학한다. 그러니까 벼가 많은 곳으로 움직인다, 이동한다. 이거 상징적 의미겠죠. 여기서 말하면 돈. 벼가 돈으로 이제 대체할 수 있겠죠. 자,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잘 나간 사람은 한국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예를 들어 대도시에 진출하거나 외자 기업에 가서 취직할 경우에 얼굴이 좀 괜찮거나, 그러지 않으면 속에 든 게 있거나, 지식 말하죠. 지식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중국 내 대도시거나 외자기업에 취직하죠. 나머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에 왔습니다. 왜? 한국에 오면은 지식도 필요 없고 얼굴 잘생긴 필요도 없고 그냥 사지가 멀쩡하면, 팔다리가 멀쩡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사회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많이 모여들게 된 거고 지금 거의 존속사의 반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살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사지가 멀쩡한 돈 벌 수 있는 이런 유혹 때문에 과거에 미립국이라든가 여권 위조라든가 위장교류라든가 가짜 소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죽기 살기로 한국 온 거죠. 사실이에요. 자, 제한존속 사회의 절대다수 예를 들면 연변이라 합시다. 연변 출신들이 연변 사람들이 기타 현시 사람들은
뭐 북경 수도에 가본 적도 없고, 뭐 길림성 소재지 장춘 가본 적도 없고, 자치주 수도인 영길조차 뭐 일생 동안 몇 번 못 가본 사람들이 다수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자, 그럼 뭐 생애 무슨 비행기도 못 타보고 배도 못 타보고 뭐 기차 그 침대 칸이나 뭐 이런 고급스러운 이런 건 못 타본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한국에 온 겁니다. 2006년도에 그 한국 법무부에서 제2차 동포 자진 귀국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걸 시행했습니다. 그 3월 24일에 시행했는데 중국에 가서 1년 있다 다시 오면 이제 합법화 시킨다. 그런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서류를 만들어주고, 상담하고 서류를 꾸며주고, 출국 확인서를 받아간 사람만 1145명입니다. 정확히. 그때 제가 엄청 그 바삐 보냈는데, 그때 어떤 웃긴 일이 생겼냐면, 한 분이 이제 전화 왔어요. 지금 이 수속해가지고 중국 가야 되는데, 수속 다 했어요. 그래서 비행표 문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월 며칠 날, 뭐, 연길 가는 뭐 비행표, 뭐 어쩌고 그러니까 그날따라 좌석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서서 가는 거라도 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농담인 줄 알고 농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워낙 바빠가지고 하니까 막 화내더라고요. 내가 왜 농담하냐. 그 보니까 실제 그 비행기가 무슨 그 서서가 기차처럼 뭐 중국에서 그 기차처럼 서서 가는 표도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던가 봐요. 예. 그것을 서서 가는 한국에서 그 입석이라고 그러는데 비행기는 입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배를 타고 왔는지 모르겠고 가령 뭐 비행기 타고 왔더라도 뭐 서서 왔는지 앉아 왔는지 뭐 그때 그 어떤 뭐 여권 위조에 무슨 뭐 이런 네? 무슨 저기 그 제대된 서류를 그런 절차를 안 받고 그냥 왔으니까 뭐 무슨 기분이 온 줄도 모르고 예? 비행기 타긴 탔는데 무슨 서서 왔는지 앉아 왔는지도 뭐 기억도 없고 그래서 서서 가는 표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이런 뭐 일도 있었고, 2010년 전, 요즘은 괜찮지만, 그 전에 이제 거리에서 이 다니는 존속들이나 지하철에서 뭐 버스 다니다 보면 티가 났어요. 이마에 뭐 존속이란 그 써 안 붙여도, 저 사람은 존속이구나. 티 났어요. 그때 확실히. 예. 그리고 이제 이 시골에서 온 분들 평생 직장 못 다녀본 사람들. 또, 가령 뭐 도시에서 왔더라도 뭐 직장생활 해봤더라도 그 철밥통 시절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어떤 직장 생리라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 와서 그 이제 발생한 문제들 하나만 예를 들면 이제 그 큰 음식점에서 이제 점심 그 식사 시간인데 이 식당은 점심 장사가 좀 위주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점심 장사 되는데 한 존속 직원이 이제 출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전화했더니 이 존속 직원이 하는 얘기가 어제 사장님 저를 그만두라 했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이 있었네 그 전날에. 막 사람들은 붐비고 지금 바쁘고 그런데 이 존속 그 출신 종업원이가 이제 전라도 어떤 그 사장님이 말귀도 못 알아듣고, 뭐, 연변에서 왔으니까 말귀 못 알아듣는 당연하죠. 그런데, 막 바삐 돌아치다 보니까, 이 사장님이 뭐 화난 김에 자기 말귀도 못 알아듣고 하니까, 내일부터 당장 그만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이튿날 안 나온 거예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그만두게 하겠으면 그 사장님이 저녁에 이제 퇴근 시간에 불러다가 어째서 너는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그러면 뭐 월급을 어떻게 정산하고 무슨 뭐 나머지 일처는 어떻게 하고 그게 이제 그만두는 절차인데 그냥 사장님 한마디 홧김에 한마디 그만두란 말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고 이튿날 출근하는 환장할 지경이죠. 여기서만 이런 일이 발생해 중국에 그 진출한 한국 기업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존속 직원들이 그 뭐 채용되었다가 뭐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출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장 생리에 대해 모르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여 직장이 어떤 피해가 가는지 이런 개념이 머리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특히 이 가리봉이나 대림이나 이 밀집 지역 같은 데서는 길 지나면 가래를 막 뱉고 이렇게 킁킁하고 코 물고 그 코를 이렇게 두 손으로 막 이래
그 바람 부는 날에 앞에서 코 탁보면 뒤에서 이제 그 사람, 그게 막 날려가, 뭐 그런 다른 사람들 피해가지 이런 거 안 따져, 이 사람들이. 응? 그 지하철 버스는 막 소리 높게 뭐 대화하고 전화하고 요즘은 이게 좀 뭐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뭐 식당에서라면 한두 상만 있어도 시끄러워요. 한두 상만 있어도. 이게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데 한국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우리는 과거에 경어라는 게 없었거든. 경어라는 게. 제가 말한 경어는 뭐냐.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가셨다 오셨다. 우리 이런 말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갔다 왔다 뭐 이렇게 말하고. 예? 이 경어에 대해. 그리고 타인의 앞에서 나를 낮출 때 뭐 나라 안 하고 내라 안 하고 저라 하는데 뭐 지금 보편적으로 다 이런 표현을 몰라요. 그냥 내가 지금 뭐 나 지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보는데 되게 금방져 보이죠. 이것도 사실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좀 그 존중과 대화를 할 때 그게 되게 이제 꺼리게 되는 거죠. 자연적으로. 자, 지금 그 한국 공무원사회 보편적으로 이제 그 뭐 공무원사회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뭐 우체국은행이라든가 무슨 또 특히 그 구청이라든가 뭐 동사무 이런 데 가면 다 태도가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서비스가 좋죠. 이건 인정해야 돼요. 근데 출입국만 태도 나쁩니다. 그 출입국은 왜 그러냐? 유일하게 출입국만 그 태도 나쁜 이유가 하도 소통이 안 되니까 말귀는 못 알아듣고 자꾸 반복해 얘기를 하고 뭐 진짜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무슨 출입국 직원들 뭐 두둔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분들이 뭐 서비스 태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이유를 따져보면 우리 쪽에 탓이 있다. 저는 이런 얘기를 그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 등록증 이제 연장하는데 본인이 뭐 직접 출입국 방문해서 그 즉석에서 연장을 받은 그 공무원들이 그 등록증 뒤에다 이제 글씨로 씁니다. 연장 일자를. 근데 그게 잘 지워집니다. 어느 한번 그 저희 그 신문사 여행사에 와서 저희한테 그 대행을 맡겼던 분이 와서 이 글자가 지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출입국에 가서 이거 다시 뭐 하십시오 하니까 막 화내는 거예요. 당신이 발급해놓고 당신이 책임져야 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이 여행사라는 거는 뭐 출입국이 뭐 대행기관이고 뭐 거기다 이렇게 여행사 통해서 출입국에 이렇게 맡기 이런 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 맡겨서 여기서 등록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출입국에 다 보내고 출입국에서 이제 조폐공사라는 게 이제 돈을 만드는 그 가짜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폐공사에서 이런 만들다 보니까 이런 걸 설명해도 이게 머리에 안 들어가요. 머리에 안 들어가. 그냥 너네 이거 발급했으니까 니네 책임져라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그 중국의 그 시골에서 오거나 뭐 도시 밑바닥에서 온 사람들이 이 한국의 뭐 금융 시스템을 알 리가 없죠. 예를 들면 비행표 현금 주고 샀어요. 여행사에서.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취소됐어요. 그럼 내가 어제 여기 와서 현금 내고 샀으니까 현금 이자리에서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항공사에 이제 거기다가 입금시켜서 그 항공사에서 이제 환불을 하려면 그것도 날짜가 있어요. 각 기관, 각 무슨 업체들 다 날짜가 있어요. 그 통일적으로 예를 들어 뭐 이달 25일 뭐 돈 내보낸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뭐 여행사로 오고 여행사에서 이제 그 본인한테 돌려주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런 거 설명해서도 원래 들으려고도 안 하고 무작정 막무가내로 내가 니네한테 현금 어제 줬는데 왜 오늘 나를 현금을 못 주냐 그게요. 굉장히 답답하죠. 자, 이런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 우리가 과거에 어떤 속담이냐면 서울의 감투부탁이란 말이죠. 정말이 한국 사람들도 이 서울에 뭐 한 번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요즘엔 좀 많이 쉬워졌지만. 근데 이제 존속들이 중국에서 시골에서 살고 도시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 전체 인구의 반이나 와 산다. 이거는 존속 사회의 큰 변혁이고 이거 천지개벽이에요. 천지개벽. 지금 현대화 시대에 한 집단의 인구 비례를 따져서 이렇게 많은 이동이 이렇게 한국에 와 사는 이런 집단이 없어요. 존속의 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 산다. 이거는 큰 변혁입니다. 큰 변혁. 그러니까 중국의 시골에서 살던 사람들이 한국의 서울은 현대화 도시잖아요. 현대화 도시.
뭐 겉보기에는 뭐 건물들이나 뭐 도로나 뭐 중국의 뭐 어느 무슨 도시에 비해서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그 시스템들이 잘 돼 있어요. 이거 현대화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뭐 현대화 시스템이나 문화나 이런 걸 모르죠. 모르는 건 당연합니다. 제가 모르는 거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모르면 허심해야 되고 배우려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그냥 막무가내예요. 막무가내. 그리고 조금 그 수준이 떨어진 사람들, 예를 들어 뭐 소학교 수준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또 이상하게 자기 알고 있는 것만 세상이 전부예요. 그래가지고 뭐 한국은 이것도 못 마땅하고 저것도 못 마땅하고 뭐 자꾸 이렇게 흉봅니다. 가만히 보니까 한국에 와서 이 잘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한국 욕하고 흉보고 이렇게 해요. 한국에서 뭐 잘 나가고 돈 잘 번 사람들 한국에 안 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나가고 뭐 괜찮은 사람들은 한국의 장점만 자꾸 눈에 들어오지, 에? 자꾸 단점만 보고 흉보를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따라 배울 게 뭐냐. 이런 걸 이제, 느껴가지고 자기 발전이라는 게 있어야지. 자기 발전이라는 게. 근데 그런 생각 뭐 전혀 안 하는 거죠. 그 옛날부터 뭐 양반과 쌍놈 이런 뭐 구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런 거 제창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나 티가 난다는 거. 티가 납니다. 확실히. 이거 부인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거 티가 납니다. 자, 한국은 그 민관협의체라는 게 그런 게 잘 되어 있습니다. 민관협의체 협력, 민관협력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한국에서 말하면 출입국 무슨 경찰서 그다음에 뭐 행안부 그다음에 무슨 검찰청 등등의 이 외국인과 관련된 동포들과 관련된 이런 업무와 연관된 이런 기관에서는 이제 간담회라는 건 자주합니다. 간담회라는 건. 그러면 이 간담회 이제 참석하면 소위 뭐 단체장들을 이렇게 그 많이 불러가지고 그러면 그 장소에서 이 회의 주제가 뭐이고 회의 내용이 뭐이고 그거 파악하고 거기 맞춰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거기서 뭐 앉아서 제가 중국에서 뭐 어떻게 잘 나갔고 무슨 여기서 무슨 뭐 어떻게 나가고 무슨 어떻게 뭐 하고 있고 뭐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이 주제가 뭐이고 내용이 뭐 거기 맞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정말 까놓고 말해서 이런 사람들 같이 간담회에 앉아 한다는 게 정말 창피스러워요. 창피스러워. 검찰청에서 어쩌다 몇 년 전에 한 번 이렇게 간담회를 했습니다. 다시는 안 해요. 그 후에는. 다시 안 하는 이유가 그래도 뭐 동포 단체장들이라니까 이 사람들 믿었죠. 이렇게 수준이 낮은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간담회를 안 합니다. 그 한때 그 제한조정 뭐 단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그 단체 뭐 협회 이런 거 설립하는 게 아주 쉬워요. 중국에서는 이게 좀 어렵죠. 그 중국에서 무슨 감투란 거 써못 봤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거 쉬우니까 뭐 이래 등록하 저래 등록 뭐 등록 나가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협회다 단체다 해놓고 나 회장님이요 이런 거예요. 이런 회장님들 보면 정말 그 뭐 회장 고사하고 뭐 어디 가서 자기 앞에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회장이랍시 치고 무슨 어깨에 힘주고 거들먹거리고 그리고 지금 80만이나 된다는데 이 제한조사에 80만 사회 독서 모임 하나조차 없습니다. 독서 모임. 책 별로 아니고요. 10년 전에 지금 서울국제학원의 원장, 문민 원장이라고 있는데 10년 전에 이제 독서 모임 하나 만든 적이 있었어요. 독서 모임에 오면 사람들이 그 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출입국 정책 성토장이에요, 성토장. 너무 엉뚱하게 나가니까 이 문민 원장 이 독서 모임 도무지 유지 못하겠다. 이래서, 그게 지금, 이제 폐지되고 그랬는데, 우린 어디까지나 좀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예? 공자가 그 인간 부류로 나누는 게 군자하고 소인을 나눴죠. 소인도 배우면 군자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배우려는 그런 노력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책 읽기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뭐 저처럼 뭐 책 많이 읽고 무슨 이렇게 배워라 그 뜻이 아니고, 이 배운다는 것은 한국 문화를 배우고 거기에 적응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배우는 자세예요. 그것이. 응? 그래서 한국에서 기왕에 살 바에는 한국과 한국 사회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뭐 여기 와서 무슨 돈 무슨 조금 벌었다 해서 뭐 자기 무슨 뭐 세상에 무슨 영웅이 된 것처럼 거듭먹거리고 좀 그러지 말자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몇 년 전에 조선족 분이 한 분이 이런 글 쓴 적이 있습니다. 제한조족들이 왜 기죽냐, 기죽지 말라 이런 글을. 그 이유는 우리는 독립국 후손인데 왜 고국에 가서 기죽냐, 그런 글을 제가 반박 또 글을 썼는데, 조선족들이 한국에서 독립국 후손인데 왜 니네 우리를 무시하나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은, 중국 사람들 미국 가서 우리는 4대 발명국가에서 왔는데 니네 왜 우리를 무시하냐, 뭐 그것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여기서 기죽냐, 지금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 앞에서는 기죽는데 자기네 자체 내에서는 영웅인 것처럼 뭐 떠들고 어깨에 힘주고 난린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또 제가 글 쓰고 지금 뭐 유튜브 강의하면서 이런 말하는 취지는 우리 사회를 깎아내리는 것이 저는 목적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스스로 좀 자질을 높이고 소질을 제고하고, 그래서 우리 몸값은 높여야 우리가 무시 안 당하고 당당하게 무시당하지 말고 한국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방송 나간 다음에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저를 이제 공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이미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계속 이런 주장을 할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시간에는 좀 역사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소설 속의 유비와 조조는 과연 역사적인 유비와 조조가 어떻게 다를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